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19번째 페이지. 전국 곳곳을 돌며 잡지사 구독자들을 대면 접촉하고 있는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요즘 저희 댓글창에 말이죠. 곽재식 작가를 전국 곳곳의 각종 강연 행사장에서 직접 알현했다. 알현입니까? 보았다. 예, 배웠다 하면서 잡지사 잘 보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면 이렇게 흔쾌히 또 사진도 찍어주시고 예, 반가워해 주셔서 참 감사했다. 이런 댓글들이 반갑죠. 많은데요. 네. 잡지사 개국공신 중 한 분 아니십니까? 네. 초창기에 비해서 직접 느껴보는 어떤 잡지사의 인지도, 위상, 변화가 있나요? 근데 진짜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잡지사는 상당히 초기부터 이상하게 좀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좀 이상한데? 우리가 뭐 청취율 조사 결과나 뭐 이런 데서 그렇게 압도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걸 이상하게 기억에 남게 들으신 분들이 예전 아마 딴 게스트분들께 질문하셔도 비슷한 답이 올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상하게 처음부터 되게 인상을 강하게 남긴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잡지사에서 들었다. 그 얘기 잡지사에 들었다. 이런 이야기 되게 초창기부터 다른 정말 데보다도 잡지사에서 들었다라고 하면 더 기분 좋으시고. 뭐 그렇죠. 왜냐면 진짜로 그런데 왜냐면 특히나 지금은 또 조금 아니지만 특히 당시에는 그 청취율이나 뭐 아니면 우리 뭐 채널 구독자 숫자나 이런 걸로 따져서 아직까지 좀 이제 시작한 단계인데 이상하게 기억을 해주신 분, 인상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많다라고 하시니까 이거 뭔가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이거 생각 많이 들었죠. 좀 더 해봐야겠는데 그렇죠. 이런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뭐 소박한 꿈이 있다면 강연 뭐 이런 말씀 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강연을 해보고 싶은 어떤 곳, 장소, 도시가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도시요? 네. 어디예요? 어디에서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겠습니까? 감도 안 오는데. 스톡홀름에 가가지고 정말로 스웨덴의 우리 국왕폐하 앞에서 좀 아련을 하면서 머니 할 수 있다면 스웨덴 좋지 않을까. 국왕폐하를 아련하면서 좋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저희 지난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잡지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전체 프로그램 탑 100에 입성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게 어디 드디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빌보드 탑 100 진입 수준. 드디어 꼬박꼬박 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라디오도 너튜브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잡지사의 정수와도 같은 시간이죠. 과학계, 교육계, 증권가가 주목하는 시간 원스 어폰 어 타임인 주기율표 오늘도 뚜벅뚜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8번 원소 카드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이제 카드뮴 하면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뭐 이제 기사 같은 데서 수은, 납, 카드뮴 이런 중금속 오염에 우리가 주의하자 이런 기사를 많이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카드뮴, 중금속. 일단 맞습니다. 중금속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중금속, 무거운 금속을 일컫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중금속 뭐라고 할까요? 헤비 메탈. 헤비메탈. 중금속 영어로 헤비메탈이라고 하고요. 헤비메탈이라는 장르 이름도 여기에서 따와서 좀 세 보인다라고 해서 헤비메탈이라는 장르 이름이 생긴 걸로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거워야지, 얼마나 헤비해야지 중금속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사실 좀 애매한 문제죠. 실제로도 애매합니다. 명확한 뭐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그래요? 뭐 음악계에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정도의 음악을 해야지 이걸 헤비메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실 좀 헷갈릴 만한 영역이 아닙니까? 우리 AC/DC가 하는 음악은 헤비메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AC/DC는 헤비메탈 한 적이 있다 없다? 여러분 AC/DC 팬 있으시면 혹시 좀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기준이 없어요. 과학에서 중금속도 대충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기준도 있었냐면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금속 원소 예를 들면 뭐 리튬이라든가 뭐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건 누가 봐도 너무 가벼운 그런 금속 원소니까. 그보다 좀 무거우면 예를 들어서 구리? 물보다 한 4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것도 좋은 기준이에요. 그래요? 구리보다 무거우면 중금속이라고 하자. 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래요? 물보다 4배 이상 무거우면 같은 부피에서 중금속이라고 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천문학 이런 데서는 정말 일반적인 그런 뭐 수소, 헬륨 요 정도 원소가 아니면 그냥 다 중금속이라고 부르자. 맞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의견이 있었던 그런 영역도 있었어요. 먼지님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중금속이라는 거를 어느 선으로 정하느냐가 사실 되게 애매한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데도 왜 중금속 이런 말이 많이 쓰이느냐. 이런 무거운 금속 원소 중에 독특한 방식으로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중금속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그게 뭔지도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한 발 떨어져 가지고 한번 좀 진지하게 바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예. 왜 그러면 중금속은 몸에 안 좋을까? 무거운 금속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예? 뭐 무거운 게 뭐 죄냐? 무거우면 가뜩이나 뭐 몸무게도 지금 늘어나가지고 짜증스러운데 무거운 게 무슨 죄도 아닌데 왜 아니죠. 무거운 금속이면 도대체 이렇게 싸잡아서 나쁜 어떤 물질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볼 만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원리죠? 이 근원적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제일 우주에 많이 있는 게 뭐라고 했는지 혹시 지금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헬륨, 수소. 수소가 제일 많아요. 예. 수소가 압도적으로 우주에 있는 모든 원소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게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많은 게 뭘까요? 그게 헬륨. 그냥 헬륨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수소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되게 눈에 띄게 많은 게 헬륨이에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어떤 식으로 생겼다라고 대부분 쉽게 좀 추격해서 말씀드리면 수소가 우주가 처음 생길 때 빅뱅의 순간 대폭발의 순간에 되게 많이 생겼는데 그 후에 수소가 계속 여러 가지 핵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가 뭉치고 뭉쳐서 그 뒤에 게 쭉 생겼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예외적으로 뭐 다른 이유도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무게 순서대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가벼운 수소가 생겼고 그게 서로 뭉치는 핵반응에 의해서 차례로 점점 더 무거운 게 생겨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리고 시간상 가벼운 원소들이 많고 무거운 원소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되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걸로는 알루미늄 되게 금속치고 가볍잖아요. 네. 세상에 알루미늄 되게 많죠. 네. 금 이런 거 무거운 편이잖아요. 좀 희소하지. 백금 이런 거 무거운 편이잖아요. 이런 거 되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금속이라고 부르는 원소들 중에서 특히 좀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사실은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들도 꽤 많아요.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러면 그게 도대체 인체의 해로움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궁금한데요. 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뭐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 중에서 제일 많은 원소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일단 탄소! 맞습니다. 사람의 몸에 수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물 H2O를 이루고 있는 수소하고 산소가 되게 많은 편이긴 한데 수분은 뭐 워낙에 흔한 거니까 그럼 사람이 침 너무 많이 뱉으면 물 점점 빠지면 어떡할 건데 뭐 그렇게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분을 빼면 탄소가 수분에 들어가 있는 수소하고 산소를 빼면 탄소가 제일 많은 성분입니다. 탄소 말고도 뭐 황이나 질소나 뭐 이런 성분들도 사람 몸속에 비교적 많은 편이죠. 이런 원소들의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다 가벼운 원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가벼운 원소들이에요. 왜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대체로 이렇게 가벼운 원소가 주 재료일까요? 기본적으로는 그게 우주에 많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많으니까. 네, 우주에 많고 흔하니까 그 가벼운 원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몸이 만들어졌고 그 가벼운 원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탄소하고 질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는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 혹은 수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는 물을 마셔야 된다. 산소를 들이마셔야 된다. 뭐 이런 가벼운 원소에 관련된 걸 우리가 항상 몸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지만 우리가 뭐 금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든가 뭐 납을 퍼먹어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상상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지구상에서 풍부한 원소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우주적으로도 풍부한 원소인 가벼운 원소 쪽을 많이 활용하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 무거운 원소는 대체로 쓰잘데기 없는 게 많아요. 사람 몸에 들어가가지고 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보통 많이 우리 있습니다. 몸에 소용이 없다.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가벼운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무거운 거를 쓴다고 해도 아주 조금 예외적으로 쓰는 것들만 좀 있을 뿐이지 대체로 많이 쓰는 거는 가벼운 거예요. 우리 물 많이 마시고 산소 많이 들이마셔야 되듯이 다 가벼운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거운 거는 기본적으로 몸에 쓸모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도 이 금속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금속 원소 쭉 많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촉매로 활용될 수 있는 게 많다라든가 아니 뭐 전기적인 특성이 뭐 좀 특이한 게 금속 전기 잘 통하니까 특이한 것들이 있다라든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중금속 원소들은 몸에 별 쓸 데는 없고 사람 몸이 그거를 다루는 능력이 별로 개발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런 전기적인 특성, 촉매로서의 어떤 특성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많아서 별 쓸데없는 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것들은 꽤나 있어요. 약간 사고뭉치 느낌이네요. 그렇죠. 쓸모는 없는데 가끔 가다가 아무 필요 없는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중금속들은 대체로 몸에 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면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가벼운 거 빼고는 다 중금속이라고 부르자라고 했을 때 물보다 4배 이상 무거우면 중금속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하면 철도 중금속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분류하면 철 같은 경우는 사람이 철분을 뭐 먹어야 된다. 먹어야죠. 피에 뭐 헤모글로빈이 철분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래도 어지간히 지구상에 풍부한 거는 사람이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철은 사람 비교적 몸속에서 활용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무거운 것 중에서도 무거운 금속들 중에서도 정말 무거워서 진짜로 별로 쓸데 없거나 그 중에서 일부 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중금속이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금 같은 경우에는 무게 기준으로 따지면 완전 중금속이거든요. 금은 사람 몸에 하나도 안 해로워요. 왜냐면 금은 우리가 반응을 하나도 안 일으켜가지고 몸속에서 아무런 뭐 그런 뭐 변질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냥 그대로 왔다 갔다 할 뿐이기 때문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한 번쯤 있을 텐데 유해함이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금 같은 거는 우리가 또 중금속 얘기할 때 잘 금은 포함 안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게 기준으로 하면 화끈하게 무겁지만 그래서 되게 임의적인 건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원리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의 몸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신진대사가 이렇게 가벼운 거 위주로 좀 돌아가기 때문에 무거운 중금속 중에 몸에 해가 되는 것들은 대체로 어떤 공통점을 지니는 경우가 있냐면 중금속을 먹었을 때 몸에 해를 끼치는 방식은 되게 달라요. 서로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를 끼칩니다. 원소마다 좀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해를 끼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흔히 문제되는 중금속이라고 하면 대체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몸속에 들어갔을 때 배출이 안 되고 쌓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 중금속들이 몸에 아무 쓸모가 없고 좀 나쁜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해도 먹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땀만 흘려도 땀 속에 섞여가지고 그대로 나갈 수 있다. 뭐 금 같은 거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요? 된다면 이게 조금 나쁜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해도 몸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많겠죠. 근데 중금속으로서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거는 그런 배출이 잘 안 돼가지고 몸속에 계속 쌓이면 언젠가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정말 몸에 해를 끼칠 만한 반응을 진짜 의미 있게 팍팍 일으키는 순간이 오겠죠. 그래서 대체로 그런 것들이 진짜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중금속들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그냥 극소량만 몸속에 한 번 들어왔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람만 이런 식으로 몸속에서 쌓이는 게 아니라 이런 중금속 원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중금속의 문제 이런 거는 지구상의 생물 전체를 좀 관통하는 공통적인 법칙하고 관련이 있는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뭐 돌고래 사체에서 뭐 중금속 많이 그렇죠. 그런 그래서 거 봤어요. 중금속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의 몸속에도 이런 식으로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중금속이 물속에 많이 나갔는데 그 물속에서 사는 수생 식물들이 그걸 빨아들이고 한평생 살면서 수생 식물들의 몸속에 중금속이 꽤나 쌓였다. 근데 그 식물들을 뜯어먹고 사는 물고기들이 또 한평생 살면서 이미 식물의 몸속에 꽤 높은 농도로 많이 쌓여있던 중금속을 물고기가 잡아먹어가지고 물고기 몸속에 중금속이 더 많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예를 들어서 한 5년 살았다고 칩시다. 5년 동안 그 물고기가 살면서 차곡차곡 또 그게 배출 안 되고 쌓였겠죠. 그러면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더 큰 뭐 고래, 뭐 더 큰 상어, 뭐 참치 이런 물고기들은 그거를 먹으면서 또 한 몇 년 살다 보면 더 많이 쌓이겠죠. 그러면서도 배출 안 되고 계속 쌓이기만 했죠. 그거를 먹는 사람 같은 경우, 그걸 잡아먹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눈덩이네. 정말 수십 년간 어떻게 보면 쌓인 거를 한 방에 먹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금속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위험하다. 수산물 검역하고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산물만 이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수산물만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중금속이라는 건 정말 어디서든 다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소 뭐. 수산물 같은 게 뭐 가끔가다 이렇게 화제거리로 보도될 때가 있어가지고 좀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뭐 별의별 데서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금속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카드뮴 편이니까. 그렇습니다. 카드뮴이 몸에 쌓이면 뭐 어떤 식으로 위험한지 궁금합니다. 카드뮴이 몸에 쌓이면 네. 카드뮴은 일단 뼈와 관련된 반응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 많이 뼈요. 있어요. 네, 그래서 칼슘이 뼈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 반응, 그거를 카드뮴이 여러 가지로 끼워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카드뮴 중독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면 뼈가 망가집니다. 뼈가. 그래서 뭐 이렇게 뼈가 굽는 수도 있고요. 뼈가 뭐 부서지는 수도 있습니다. 구멍 나고. 그래서 카드뮴이 또 신장도 많이 좀 파괴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신장이요? 네, 신장.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뼈입니다. 뼈. 예. 그래서 카드뮴 중독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심하게 일어나면 네. 사람이 되게 아프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되게 뭐 목숨을 당장 잃고 뭐 이런 것보다도 사람이 되게 아프게 지내게 되는 수가 많이 생깁니다. 뼈가 아픈. 그래서 되게 고통을 많이 주는 그런 증상으로 좀 악명이 높습니다. 예. 카드뮴이 이건 뭐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되게 초창기에 알려졌거든요. 카드뮴이 밝혀지고 나서 조금 실험하자마자 화학자들이 이건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건 조심하자. 이거 먹는 용도로는 쓰지 말자. 이건 좀 비교적 좀 알아냈어요. 금방. 그런데 최소 1950년대 이거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는 분들은 20세기 초 그 이전부터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최소한으로 봐도 1950년대 중반경에 일본에서 대규모 카드뮴 중독 사건이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네, 한번 크게 한번 발생을 했어요. 그래요. 이게 일본 사회를 한번 발칵 뒤집어 놓았을 정도로 이게 한번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따이 병이라는 별명이 이따이 병이요? 카드뮴 중독이 붙어가지고 카드뮴이었구나. 우리나라 뭐 교과서 같은 데서도 많이 배우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배우는 건데 네.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오염되면 이런 거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쓱 하고 넘어가가지고 이거 좀 자세히 안 배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뭐 카드뮴을 이용하는 그런 공장에서 폐수를 되게 많이 배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환경이 오염돼서 뭐 카드뮴 중독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쓱 그냥 오해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카드뮴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공장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병의 희생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카드뮴하고는 별 상관없는 지역에 살던 상관없진 않죠. 결국은 카드뮴이 거기 많이 왔으니까. 근데 카드뮴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별로 생각 안 하던 사람들이 이거에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간접적인 영향인가? 그렇죠. 이게 참 오묘한데요. 카드뮴이 있던 카드뮴 이 중독 사태가 크게 발생했던 이 일본의 이 지역에 광산이 좀 크게 개발이 됐었어요. 광산이. 그래서 카드뮴을 이용해서 무슨 뭘 개발하고 뭘 뭐 복잡하게 뭘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광산에서 자연적으로 있는 돌을 캤거든요. 돌을 캐가지고 그 돌 속에 있는 뭘 뽑아내고 그거 팔아내고 이런 거를 오래오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산이 심지어 카드뮴 장사하는 광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돌 속에 카드뮴이 좀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 돌 속에 꽤나. 근데 그거를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비가 올 때 그 광산 지역에 있는 그런 공장이나 가공 이런 데서 한 폐수를 버릴 때 카드뮴이 녹아서 섞여서 나와가지고 많이 나온 거예요. 물이랑 흙으로 들어갔겠죠. 참고로 그거를 퍼마신 게 주원인은 아니라는 쪽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것도 참 오묘하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뭐 물론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직접적인 피해도 분명히 영향이 없지는 않은데, 근데 더 큰 주력 문제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물의 영향이 흘러와가지고 인근의 강물을 따라서 가면서 꽤나 멀리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진짜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꽤나 먼 곳에 가가지고, 그런데 이 강물을 또 이 사람들이 많이 먹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강물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강물을 이 지역 사람들이 농사 짓는 데 활용을 했어요. 야, 이게 몇 단계를 거쳐도 그렇게 위험하다고? 그리고 참고로 이건 농사 짓는데 활용해서 즉각적으로는 아마 문제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년 동안 이걸 계속 농사를 지어서 그 쌀을, 그 농작물을 계속 그 지역 사람들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쌓인 거예요. 수십 년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카드뮴이 이렇게 몸에 많이 쌓이다니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차가 꽤 그 추적해서 조사해서 가다 보니까 어떤 광산이 나왔는데 그 광산에서는 우리 카드뮴 하지도 않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봉변이네, 봉변 진짜. 그래서 카드뮴도 그렇고 다른 중금속 중독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살짝 얘기했던 뭐 비소라든가 이런 물질도 그렇고 우리가 오염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간접 영향을 끼쳐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그런 어떤 범인
그런 원인이 되는 곳을 찾기가 쉬운 거는 뭐 어떤 공장을 운영해서 거기서 바로 폐수가 나와가지고 오염됐다 이런 게 많이 이야기가 되니까 맞아요.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런 게 전형적인 환경 오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많은 환경 오염이 좀 그리고 뭐 중금속 중독의 폐해가 별 그런 형식으로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정말로 지키려면 무슨 뭐 어떤 뭐 처벌과 단속을 사후에 철저히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계속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측정을 하는 걸 좀 많이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우리 동네에는 무슨 뭐 공장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동네 무슨 뭐 중금속 사용하는 업체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동네 농작물은 다 뭐 깨끗한 뭐 천연 아주 좋은 농작물이죠. 근데 그 지역에 땅 밑에 원래부터 그런 중금속이 좀 깔려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검증을 하고 관리를 해야지 투자를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이걸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걸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네요. 그냥 뭐 자연 그대로만 중금속 오염 이런 건 너무 심한 것 같아.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 그대로 살 거야. 자연인이 돼서 살 거야. 라고 해도 내가 들어간 산에 하필이면 그런 중금속 성분이 좀 묻혀있던 산이다라고 하면 돌고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뭐 사람이 굳이 개입을 안 해도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날 수 있거든요. 관리 체계를 만들어 우리가 이걸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그런 체계를 우리나라에서 꽤 잘 운영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뭐 어떤 공업 지역 한 군데의 문제, 뭐 어떤 회사 한 군데가 뭐 잘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막 건강이 나빠지고 잘하면 막 환경이 다 회복되고 이런 식으로 너무 몰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 거 당연히 관리하는 거 잘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저 단적으로 제가 뭘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2010년대 초에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주요 중금속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지 음식 같은 거 먹고 뭐 물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 살아간다고 했을 때 뭐 카드뮴, 뭐 수은, 납 이런 거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한번 쭉 계산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당연히 기준치보다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기준치 한 뭐 5분의 1도 안 되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문제 없는 수준으로 이제 이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정도 결과가 나왔는지를 좀 비교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카드뮴 같은 거에 사람들이 많이 노출되는 편에 속할까요? 좀 덜 노출되는 편에 속할까요? 어떨까요? 2010년대 이때 조사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는 뭐 공업 이런 것도 많고. 많을 것 같아요. 적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적은 편이에요? 주요 선진국의 그러니까 카드뮴만 그런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공업이 발달했다고 해서 막 무조건 막 피해가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노출되는 것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카드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 유럽의 뭐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보다도 우리가 낮은 편이에요. 미국 같은 데보다 당연히 낮고. 오히려 막 싱그러운 자연이 막 우거져 있고 공업 이런 거 하나도 발전 안 돼 있을 것 같은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카드뮴 노출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가면 큰일 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도 다 기준치보다 낮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좀 노출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가 땅 자체가 토질이 더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걸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잡혀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자연으로 되돌아간다고 무조건 중금속은 없고 좀 중금속이라는 건 중금속 녹아있는 카드뮴 기준치 이상으로 녹아있는 물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시꺼멓게 생기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물은 카드뮴 좀 들어있다고 해도 맑게 보여요. 카드뮴 기준치도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딱 감으로 느꼈을 때 이거는 진짜 청정 깨끗한 물인 것 같고 너무 싱그러운 것 같고 그런 거 별 상관없어요. 이런 건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하고 감시를 해야지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의 위협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호주 같은 나라는 어떤 경로로 카드뮴이 그렇게 모르죠. 근데 다 생태계는 돌고 도니까 그죠. 아마 뭐 광산 같은 게 많이 개발돼서 그랬을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토질 자체가 좀 그냥 원래 애초에 땅을 잡을 때 그런데 털을 잡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바닷물 속에 녹아드는 카드뮴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유에서 좀 그렇게 평균적으로 높게 나온다.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하나만 얘기하면 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오늘 왜 이렇게 힘없이 하시죠? 하나만. 왜 이렇게 힘아리가 없으시죠? 일본에서는 이 이따이 병하고 그리고 수은 중독으로 일어난 미나마타 병 이런 거 생겼을 때 이 일본 내에서 세계적으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일본에서 생긴 이런 대형 사고를 보고 깨닫는 바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게 공식적으로 카드뮴이 원인이다라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막 대폭 어떤 조치가 치러지기 시작한 게 60년대 말이거든요. 1968년 전후 이때쯤 해가지고 아유 이게 야 의외로 카드뮴 광산도 아닌 딴 광산에서 나온 것 때문에 이렇게 됐네. 그때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70년대에 일본에서는 무슨 환경과 관련된 이런 어떤 변화, 운동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얘기해 보면 재밌는데 나중에 좀 딴 시간에 자세히 얘기하고. 예, 좋습니다. 고질라 영화 시리즈 중에 고질라요? 네, 예. 고질라 대 헤도라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영화판에서는 고질라 vs 스모크 몬스터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고질라 대 뭐요? 헤도라? 헤도라? 예. 고질라 영화 시리즈 보면 고질라가 다른 그런 괴물들하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예. 고질라하고 막 킹콩하고도 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71년작이네요. 근데 71년에 나온 고질라 대 헤도라는 이 적이 헤도라라는 이 괴물이 무슨 뭐 그런 고릴라 같이 생긴 거나 무슨 공룡 같이 생긴 그런 게 아닙니다. 이상한 쓰레기 덩어리 같이 생긴 게 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줄거리냐면 이런 환경 오염 때문에 알 수 없는 괴물이 바다에서 생겨가지고 그게 일본을 습격하는데 고질라가 걔하고 싸운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정서를 반영을 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그 시대의 그런 감성적으로 이걸 빨리 알려야 되겠다 생각으로 나온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면도 꽤 있는 게 대표적으로 그 헤도라 같은 경우에 진짜 쓰레기 덩어리처럼 생긴 그런 괴물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드뮴 중독이 발생되는 그런 모양 그런 쓰레기 같은 데서 그렇게 많이 생긴 게 아니에요. 카드뮴은 그냥 고정관념이야. 되게 깨끗해 보이고 싱그러운 것 속에서도 카드뮴이 약간 섞여 있으면 카드뮴 중독되는 겁니다. 물만 마셔도. 거기서 카드뮴이 약간 섞여 있으면 카드뮴 중독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더러워 보이는 거하고 중금속 중독하고는 약간 상관없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헤도라는 우주에서 날아온 물질이 지구의 각종 쓰레기들과 결합해서 생겨난 녀석이라고 합니다. 카드뮴은 처음에 어떻게 발견됐습니까? 이 원소는? 카드뮴은 1817년에 독일의 슈트로마이어라는 화학자가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판매하는 그런 가게를 돌아보면서 약국 내지는 약국에 납품하는 가게를 돌아보면서였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살펴보다가 우리 주기율표를 보시면 카드뮴 바로 윗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기율표에 한 줄에 있는 것끼리는 성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죠. 카드뮴 바로 윗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뭐가 있죠? 바로 윗줄에 아연이 있습니다. 아연이요? 아연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비교적 가벼울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활용이 많이 되는 물질이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연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죠. 영양제로 아연이 나오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까 아연이 들어간 여러 가지 약제나 이런 거는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연 들어간 그런 약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장소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시찰을 하고 보고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색깔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뭔가 이물질 들어갔다. 색깔이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슈트로마이어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연 말고 아연하고 성질이 비슷한 카드뮴도 거의 좀 섞여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카드뮴이 발견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연하고 카드뮴이 섞여 있는 수가 많이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 보면. 이건 묘하죠. 아연이라는 게 사람 몸속에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되는 물질인데 그렇지. 영양제로도 먹는 물질인데 거기에 되게 큰일 날 것 같은 중금속이 성질이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섞여 있는 수가 자연 상태에서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의 위협 다시 한번 이건 뭐 관리 안 하면 안 되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네. 우리가 이거는 꾸준히 투자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하는 데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름을 카드뮴이라고 붙였냐? 왜 붙였냐? 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중에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말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전설로 생각하던 역사에 나왔던 영웅 중에 페니키아 출신의 카드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드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분인가요? 페니키아의 옛날 페니키아의 중심지가 지금으로 따지면 어딜까요? 이거 이런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요거 짧게 얘기하면 어딥니까?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레바논 쪽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아예요. 대륙으로 구분하자면. 근데 이제 이 카드모스 되게 영웅적인 사람이에요. 이 카드모스 이야기 해봐도 재밌는데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면 찾아보십시오. 카드모스의 일생도 다 진짜 기구하고 재밌는 일생인데요. 알겠습니다. 카드모스의 여동생이 에우로페거든요. 에우로페 알죠. 황소한테 납치당한. 그렇죠. 에우로페가 황소한테 황소를 따라가다가 납치되든가. 그래서 제우스 신의 농간으로 잡혀가죠. 그래서 에우로페가 잡혀간 곳이 어디입니까? 에우로페가 잡혀간 곳을 사람들이 에우로페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설에 따르면 실제로는 유럽. 네, 그래서 유럽이에요. 그래, 그래서 유럽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맞다. 그래서 에우로페가 그러니까 유럽이 사실은 아시아 출신입니다. 이게 참 묘하죠. 레바논 출신이에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유럽의 신화에 의하면. 네, 신화에 의하면. 실제로는 그렇죠. 뭐 유럽이란 말이 딴 이유로 생겼을 수도 있는데 고대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유럽은 아시아 중에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레바논 출신입니다. 유럽은.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잡혀갔으니까 카드모스가 잡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잡으러 구출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구출하러 가가지고 대모험을 펼치면서 구출하러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까지 갔죠. 근데 제가 알기로 구출에 아마 결국은 실패할 거예요. 구출에 실패한 김에 유럽에 그리스에 눌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하나 세우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의 예로부터 유서 깊은 폴리스인 테베다. 테베. 뭐 이런 게 신화거든요. 그래서 카드모스가 페니키아에서 아시아의 페니키아에서 유럽의 그리스 테베까지 걸쳐져 있는 되게 넓은 지역에서 활동한 영웅이자 어떤 나라의 국가의 시조이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 전설에서는 이 카드모스가 페니키아에서 그리스에 이걸 전해줬다라는 걸로도 되게 신화로는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페니키아의 발명품으로 유럽 문화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 게 뭘까요? 콤파스.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입니다. 유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알파벳으로 문자를 표기하죠. 아시아에서도 베트남 같은 데서는 알파벳으로 문자를 표기하죠. 알파벳을 전수했다고? 그거를 그리스에 전수하는 신화에 따르면 전수해준 사람이 카드모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드모스에 관련된 그 이름을 딴 뭐 유적지, 장소 이런 것들이 유럽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발견된 돌을 카드메이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이 슈트로마이어가 카드메이아라는 돌에서 이 아연하고 성질이 비슷한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기 때문에 카드모스의 이름을 딴 카드메이아에서 발견된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카드뮴이라는 페니키아 출신의 고대 그리스 영웅의 이름을 딴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카드모스가 어떻게 보면 유럽 버전의 좀 세종대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문자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으면 뭐 세종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참고로 세종대왕의 어릴 적 본명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어릴 적 본명. 어릴 적에? 어릴 적에? 네, 어릴 적에. 어릴 적에 원래 태어나서 쓰던 이름 따로 있었어요. 이도전에? 네, 따로 있었어요. 원래 이름. 우리 강아지. 원래 이름 막동이었습니다. 막동이. 막동이셨어요? 네. 그게 기록에 있습니까?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 진짜 다 막동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막동이를 기록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막동 이렇게 썼어요. 그래요? 아니 막자에 같을 동자 썼던가. 막동. 왜 그러냐면 저도 막동인데. 세종의 아버지 이방원이 원래는 임금님 될 그게 아니었잖아요. 서열이 아니었잖아요. 그 아저씨가 저기 뭐 왕자의 난 일으키고 다 엎어가지고 자기가 임금님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이 태어날 때만 해도 자기가 임금님 될 운명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그냥 어릴 때 특히 막동이라고 그냥 편하게 불렀던 건데 약간 막동소 이런 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독일의 슈트로마이어가 유럽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카드뮴은 카드모스에서 이름을 딴 카드모스의 생애를 잘 참으시고 세종대왕을 못 참으셨네요. 그러니까 참 이거 더 얘기할 필요도 없었는데 막동이를 못 참으셨네. 재밌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코너가 원소들의 일상 속 쓰임새를 알아보는 코너인데 그렇죠. 그럼 뭐 카드뮴은 뭐 강점이라든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쓰임새가 없나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몸에 해로운데 카드뮴을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많이 쓰고 있는 분야 어디일까요? 한때는 이거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 확 줄었어요. 확 줄었는데도 아직도 이 용도로 많이 씁니다. 한때라는 게 20세기에 21세기 초까지도 이 용도로 정말 많이 썼습니다. 사람 몸이 닿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잘못하면 이게 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20세기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야, 이런 거 자꾸 만지지 마라. 그거 괜히 쓸데없이 입에다 넣고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들어가. 동전 이런 거. 동전 입에 넣지. 비슷한 방향으로 가셨는데 동전을 카드뮴으로 만들지는 않겠죠. 그렇죠.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배터리요? 니켈 카드뮴 배터리, 니카드 배터리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니켈 카드뮴 배터리, 니카드 배터리. 니카드 배터리의 주재료가 카드뮴. 그래서 카드뮴 니카드 배터리의 특징이 뭡니까?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2차 전지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2차 전지 중에서 제일 널리 쓰이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만든다라고 리튬? 하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금은 제일 많이 쓰이고 네. 제일 널리 퍼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리튬이온 배터리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업체들이 세계를 누비던 이 시대가 오기 전에 20세기에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2차 전지로는 이게 최강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바로 니켈 카드뮴 배터리였습니다. 니켈 카드뮴 배터리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 누굴까요? 그럼 쉽게 먼저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스웨덴 사람이요. 스웨덴. 아 진짜 대단하다. 스웨덴의 발데마르 융너라는 화학자가 상당히 일찍 개발했어요. 원리 자체를 개발한 거는 1899년에 니켈 카드뮴 배터리를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만도 한 게 최초로 우리가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사용했던 전기를 꾸준히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이 되었던 초창기 전지로서 제일 유명한 전지 이탈리아의 볼타가 만들었던 전지에서 아연을 주재료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연 편에서 그 이야기 했었죠. 아연이 우리에게 전기 문명을 가져다 준 원소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아연하고 성질이 비슷한 주기율표상에서 바로 한 칸 밑에 있는 게 그렇죠. 카드뮴이기 때문에 카드뮴도 어떻게 잘 지지고 볶아하면 전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배터리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니켈 카드뮴 배터리라고 하는 아연으로 만드는 전지하고는 원리는 좀 다른 전지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충전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충전할 수 있는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는 최고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휴대용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20세기에 유행했던 거 있죠. 무슨 뭐 들고 다니면서 듣는 카세트라든가 게임보이. 뭐 전동 공구라든가 이런 거 중에서 수많은 것들이 아니면 뭐 그냥 이 전지 중에 일반적인 AA 전지처럼 이렇게 생겼는데도 그 충전되는 기능이 있는 이런 것들도 제품이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도 니카드 배터리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왜 밀려났죠? 왜냐?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무거워요. 무게가. 리튬이 워낙에 가벼우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해로운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가격도 조금 더 나갔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리튬 이온 배터리가 나오면서는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졌죠. 그렇지만은 아직도 꽤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뭐 너무 추울 때 잘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해요. 리튬 이온 배터리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못으로 두들겨가지고 구멍 뚫으면 불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니켈 카드뮴 배터리는 그런 것도 좀 덜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에서는 상당히 사용되고 있는 게 니켈 카드뮴 배터리인데 과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니켈 카드뮴 배터리를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20세기에 이런 전자제품 같은 거 충전되는 전자제품 같은 거 참 잘 만들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요? 그래서 이 니카드 배터리, 니켈 카드뮴 배터리의 시대에 배터리도 잘 만들고 그 배터리를 잘 이용하는 전자제품도 잘 만들어가지고 크게 흥했던 나라가 일본이라고 한다면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되게 잘 만들고 그걸 이용하는 전자제품도 잘 만들어가지고 흥한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네. 참고로 리튬이온 배터리도 처음 개발한 거는 이제 일본에서 먼저 개발했는데 우리 리튬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이 공장에서 양산한 걸로는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런 전환을 볼 수 있는 게 니켈 카드뮴 배터리이기도 합니다. 배터리 말고는요? 배터리 말고 굉장히 또 널리 사용되는 분야로 뭐가 있었느냐? 이것도 과거에는 과거형이네. 과거에는 정말 많이 지금도 이 분야에서 좀 쓰여요. 근데 이것도 말씀드린 이런 어떤 그 몸에 안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요즘 훅 줄었습니다. 아직도 쓰긴 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분야로 뭐가 있느냐? 옛날에는 이거 정말 애용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질에 좀 이렇게 이어온 게 아직까지도 꽤 쓰이고 있는 분야도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카드뮴이 어떤 성질이 있느냐? 빛하고 좀 절묘하게 반응을 합니다. 빛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카드뮴을 이용해서 뭘 잘 만들어 놓으면 색깔이 곱습니다. 색깔이. 색깔이 곱다. 특히나 초창기에 카드뮴으로 반응을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물질 중에서 좋은 색깔을 내는 걸로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던 게 뭐가 있었느냐? 노랑 색깔 내는 물질을 카드뮴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티타늄을 이 산소하고 반응시켜서 반응시킬 필요도 없죠. 원래 그 상태로 많이 나오니까 이산화티타늄 같은 경우에 흰색을 잘 만들 수 있어가지고 티타늄 화이트라는 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카드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카드뮴 옐로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란색 내는 원소도 있었는데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노란색 물감이라고 해도 심지어 카드뮴 옐로우라고 적혀있는 물감도 성분표 살펴보면 카드뮴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 색깔만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그 색깔만 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요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좀 들 수 있는데. 그럼 옛날에 유명한 화가들 활동했던 때는 그렇죠. 그런 걸 썼겠네. 네, 모네 같은 화가가 예. 카드뮴 옐로우를 상당히 애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또 좀 널리 알려진 그림 중에는 그 뭉크라는 절규. 화가의 그림 절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절규를? 절규? 옐링. 스크림이라고 합니다. 스크림. 스크림. 스크림 시리즈 그래. 영화를 보시면 그 예. 이상한 가면을 쓴 그 녀석이 악당이잖아요. 맞네. 그죠? 예. 그래서 그 모티프예요? 예. 근데 그 가면이 원래 미국에서 누가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대요. 영화 제작진들이 이거 신기한데라고 해가지고 영화에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한 건데 사용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뭉크의 스크림 그림하고도 이거 그래요? 인상이 비슷하고 하네. 영화 제목도 그러면 스크림으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먼저 어떤 걸 뒤에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크림도 진짜 언제적이지? 최근에 약간 뭐죠? OTT에서 만든 무슨 그런 추가된 버전 같은 거 하나 나오지 않았나요? 스크림 속편이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그 뭉크의 그림 절규 스크림. 거기 노란색 없는데? 아니 자세히 보면 뒤에 이런 노을 같은 거 표현을 하면서 노란색 물감들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노란색 없는데라 왜 얘기를 많이 하느냐? 지금 그게 좀 색깔이 변질됐어요. 좀 우중충하잖아요. 그래 색깔이 좀 바뀌었는데 그 성분을 분석해 보면 그것도 그렇구나. 그것도 카드뮴을 이용해서 만든 그 물질로 바른 그 물감을 보고 있고 심지어 어떤 주장을 하시는 학자분이 한 분 계셨냐면 관객들이 너무 저 그림 앞에서 와가지고 바짝 붙어가지고 그림을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온 입김에 있는 수분하고 아마 황화 카드뮴인가 그럴 거예요. 카드뮴 성분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색깔이 점점 변질되고 있다. 숨 참고 봐라 뭐 이런 이야기만 하신 적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기에 있는 노란 빛깔에도 사용됐던 한때는 정말 많이 쓰이던 게 카드뮴 옐로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깔 알록달록하게 입혀놓은 그런 무슨 물건들이 있죠.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애들 장난감 중에도 그런 거 있고 그런 거 중에서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만들잖아요. 그러면 뭐 카드뮴 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색깔을 하는데 이거는 장난감 용도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 그릴 때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뭉크가 카드뮴 옐로우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지만 그림 그린 다음에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그린 것 같아 이거 좀 핥아볼까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래? 그래서 그림 물감으로 카드뮴 옐로우 같은 걸 사용했다 그래도 이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거든요. 맞죠. 그건 뭐 먹거나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그렇지는 않은데 장난감은 입에 넣잖아. 그래서 그거를 한때 좀 방심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제품 만들면서 그래 뭐 노란색도 칠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만들었는데 옛날 물건들 중에 보면 노란색 물건에 의외로 그냥 별 생각 없이 카드뮴 옐로우 칠해놓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생각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이 입에 닿는 거라든가 애들이 무심코 입에 넣기 쉬운 뭐 장난감이라든가 혹은 원래라면 사람 입에 별로 들어올 만한 게 아니었는데 풍파에 노출이 되는 야외에서 들어오는 바람 같은 데 노출이 되는 그런 데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조금씩 이게 깎여 나와가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흩날리는 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저런 이유로 사람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해가 될 수 있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 안 쓰고 만드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끔 뭣도 모르고 뭐 애들 장난감인데 쓰면 안 되거든요. 법으로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검사해야죠. 애들 장난감인데도 뭐 카드뮴 성분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 그런 이유가 뭐 되게 무슨 사악한 사람이 뭐 애들을 어떻게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경을 안 써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사고가 생겨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마찬가지로 역시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관리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심하면 쑥 들어와요 우리 삶 속으로. 그럼 이어지는 이야기 이거 조금은 최후의 하나만 벌써 최후의 하나만인가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후의 하나만. 최후의 하나만. 최후의 하나만 가기 전에 진짜 한 마디만 할게요. 한 마디만. 한마디요? 최후의 하나만. 몇 음절이요? 한 20음절 정도. 오케이. 20음, 40음절로 할게요. 우리 아연편 할 때 아연을 철에 도금을 많이 한다. 녹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카드뮴 도금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뭐 튼튼해야 되는데 뭐 비행기 부품 이런 데 하는 경우가 있고 요거 짧게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으로 40음절로 진짜 끝내셨네. 최후의 하나만 더 했던 것 같은데 40음절 더 했던 것 같으네요. 최후의 하나만. 최후의 하나만. 최후의 하나만 두 개만 해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만으로 할게요. 일단 하나부터 들어보죠. 그러니까 요즘에 좀 두 개만을 하나만으로 제가 잘 녹여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이게 아까 카드뮴이 빛하고 잘 반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물감으로 잘 쓰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드뮴을 잘 이용을 하면 빛이
빛을 받았을 때 그 빛의 영향을 전기적으로 내뿜어주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느끼는 센서 같은 거 만드는데 카드뮴을 씁니다. 센서.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현관문 열면 뭐 요즘에는 뭐 카메라 같은 게 워낙에 많이 개발돼 있으니까 예전보다 좀 많이 줄긴 했었는데 무슨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뭐 그렇죠. 자동문 같은데 손 이렇게 하면 그렇죠. 손 이렇게 내밀면 그 빛 이렇게 감지해가지고 그걸로 문 저절로 열리고 뭐 자칫로 말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과거에는 카드뮴을 이용한 센서라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지금도 쓰긴 쓰여요. 근데 그건 좀 줄었고 그거하고 비슷하게 빛에 민감하게 빛하고 뭔가 반응을 해가지고 전기를 어떻게 건드려주면 되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걸로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죠? 태양 전지가 있죠. 태양전지? 태양광. 태양광 전지 같은 경우에도 빛을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내뿜어주면 그 태양광 전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태양광 전지 만들 때 카드뮴 팍팍 썼습니다. 과거에? 지금도 일부에선 쓰여요. 근데 카드뮴 하면 뭐 당연히 이제 오염 문제 이런 것도 싫어하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법이 많다 보니까 카드뮴 관련해서는 그리고 요즘엔 카드뮴 안 쓰는 방법으로도 새로운 게 막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가지고 카드뮴 훨씬 요즘 안 쓰이는 추세인데 과거에는 꽤 많이 쓰였고 지금도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기 위해서 카드뮴을 좀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간혹 가다가 그래서 태양광 쪽에 이렇게 쓰이는 게 있는데 그런데 주식 관련해서 경제 산업 관련해서 많은 과제가 되는 걸로는 이거 시간 다 돼가지고 짧게만 얘기할게요. 양자점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점. 퀀텀 닷이라고 하는 거. 굉장한 개념 같은데. QD라고 하는 거. 양자점. 양자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길게 얘기해보면 재밌는데 진짜 단순하게 너무나 단순하게 축약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거를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휴대전화 화면 같은 거 만들 때 양자점을 잘 만들어가지고 넣어주면 적절하게 만들어서 잘 넣어주면 색깔을 훨씬 더 선명하게 해주는 그리고 같은 전기로 더 밝게 만들어주는 요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때 이거 열풍이 한번 불었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이엔드, 그러니까 최고급 텔레비전 시장에 경쟁이 되게 치열한데 더 좋은 텔레비전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막 이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한때는 어떤 걸로도 사람들이 이 얘기 많이 했었냐면 지금 그냥 요즘 대충 웬만한 텔레비전 봐도 그냥 괜찮잖아요. 저 정도면 옛날에 어릴 때 보던 텔레비전보다 훨씬 좋다. 이 이상으로 더 이상 좋을 필요가 뭐 있느냐. 진짜로 더 좋은 걸 원하는 정말 고급 취향인 사람은 더 좋은 텔레비전 사겠지만 이거보다 더 뭔가 색깔이 선명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맞아. 매번 느껴요. 이런 의견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한때 많이 나왔던 이유 중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우리가 그냥 예전에 텔레비전 보듯이 보는 텔레비전은 지금보다 더 선명해져도 우리가 차이를 별로 못 느끼겠지만 미래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온다고 합니까? 그 상자 없이 볼 수가 있구나. 그냥 허공의 화면이 아니에요? 아이언맨처럼 약간 비슷한 방향으로 갔는데요. 조금 딴 쪽으로 틀어야 돼요. 그래요?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본다는 방향은 좋았어요. VR이요? VR. 가상현실로 보면 뭐 기계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고 써가지고 가상현실은 뭡니까? 진짜 그 세상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눈으로 봤을 때 구분이 하나도 안 되는 정도의 어떤 선명함과 정확함을 보여주는 게 가상현실의 목표거든요. 지금 VR 체험하라 그러면 약간 조금 지금 VR 체험하면 이거 VR이는 다 느끼죠. 도달하지 못하는 다 느끼죠. 이거 VR이는 다 느끼죠. 맞아요. 그렇지만은 VR은 진짜 말 그대로 버추얼로 실제 세상하고는 차이가 안 나는 경지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건 발전의 여력이 많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선명한 거를 사람들이 꿈꾸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뭐 배터리도 오래 가고 하려면 뭐 전기도 좀 덜 들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QD 퀀텀 닷 양자점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양자점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카드뮴이 빛하고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양자점 만들 때 특히 실험실에서 실험하면서 카드뮴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자제품에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사용하면 카드뮴을 좀 사용한다는 말이 들어간 순간 바로 규제가 훅 따라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드뮴을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아요. 그래서 카드뮴 안 쓰는 양자점을 누가 얼마나 잘 만드느냐. 요거를 가지고 한때 경쟁이 되게 치열했습니다. 그래요? 요즘도 뭐 뉴스 찾아보면 이거 관련된 소식 많이 나오고. 그래서 미래의 디스플레이 산업, 텔레비전 산업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카드뮴을 어떻게 쫓아낼 거냐, 그러네. 카드뮴을 어떻게 대체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군더더기 없이 쫙 끝내주시네. 자, 원스 어폰 어 타임인 주기율표. 오늘은
48번째 원서 카드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